안녕하십니까? 2023년 호주 시장 진출 웨비나에 관심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짧게 프로그램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는 최근 호주 경제 및 시장 현황이라는 주제로 시드니 무역관 김하중 과장이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후 10시 10분에서 10시 35분까지 시드니 무역관 김여빈 과장이 호주 소비재 시장 트렌드 및 유통 구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10시 35분에서 55분까지는 소비재 관련 호주 시장 인증, 비관세 장벽 및 수입 규제에 대해서 호주 물류회사 하이손의 김재협 대표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10시 55분부터 11시 5분까지는 한 호주 FTA 활용 방법에 대해서 관세법인 커스앤의 차유석 관세사님이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며 모든 세션 이후 짧게 5분 이내로 시드니 무역관 한재성 대리가 시드니 FTA 활용지원센터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의 김하준 과장입니다. 오늘 저는 호주 경제 및 한호 교육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 개황입니다. 호주 인구는 2,600만 명, 면적은 한국의 약 80배입니다. 행정구역은 6개 주와 2개 준주가 있고, 호주 수도 준주 안에 있는 캔버라가 호주의 수도입니다. 주요 도시는 약 54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드니, 그리고 멜버른 등이 가장 호주의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와 멜버른의 양 도시의 코트라 무역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호주는 영연방국가로 영국 국왕을 원수로 하는 입헌 군주제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당은 노동당으로 작년 22년, 8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1961년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2014년 한호 FTA를 발효했고 2022년 RCEP을 발효하는 등 경제 협력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특징입니다. 호주는 한국과 달리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위주로 경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광업은 호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입니다. 탄, 철광석, 리튬, 니켈 등 다량의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이 중에는 2차 전지의 유망한 광물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조금 더 부각되며 그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들이 호주로부터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적으로는 동부 해안지대에 경제 활동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동부 쪽에 있는 NSW주, 빅토리아주, 그리고 퀸즐랜드주가 전체 인구의 약 78%를 차지하며 GDP에도 72%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호주 역시 코로나로 큰 타격을 봤었습니다. 2020년 2분기 GDP로 전분기 대비 6.8%가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오다 21년 3분기 델타 변이 유입으로 다시 소폭 감소했습니다. 22년 2월부터는 코로나로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22년 4분기 0.9% 상승을 하며 21년 전년도 대비 2.7%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의 실업률입니다. 호주는 이민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인데 코로나 이후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실업률이 20년 7월 7.5%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이후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다시 하락세를 보였으며 현재 23년 3월 기준으로는 3.5%로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 현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년 코로나 이후 수출 수입 모두 급격한 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년 중반부터 빠르게 회복되면서 23년 3월 기준으로는 593억 호주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입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 대폭 감소했다가 23년 3월 기준 440억 호주 달러를 기록하며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년 3월 국경 봉쇄한 이후에 예년에 약 1% 수준으로 축소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1분기부터 다시 2년 동안 이어오던 국경 봉쇄를 해제하면서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 낙폭이 코로나 발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이후에 회복을 해오다가 델타 변이 이후에 다시 소폭 감소했었고 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약 2,881억 호주 달러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호주는 민간 소비가 전체 GDP 대비 53% 정도로 한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호주의 교역 관계입니다. 호주의 제1교역국은 중국으로 22년도 기준 전체 교역액 중 2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 미국, 한국 순으로 진행이 되며 한국은 호주의 제4대 교역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호주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대호주 수출 품목으로는 경유, 자동차, 휘발유, 제트용 등 주로 석유화학 제품과 운송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호주의 대호주 수입 품목으로는 유연탄, 천연가스, 철광, 원유 등으로 원자재 연료 및 광물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호주 바이오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 이후 코로나발로 선목 수급난이 발생하며 호주 노선 역시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국 호주 운송 기간은 약 4주가량 소요되며 유럽 경유 등 예외적으로 시간 소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 호주 해상운임은 현재 23년 5월 기준 4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미 달러 4,000불에 해당이 되며 거래 진행 시 이런 현재 해상 운임 현황을 충분히 고려한 이후 계약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는 호주 주요 시장의 주요 산업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22년 기준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6%로 전년 대비 약 3% 정도 증가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40%라는 국가적 목표 설정 이후 향후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매 유통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호주는 국토가 넓어 코로나 이후 전자상거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호주 전자상거래 규모는 522억 호주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27년까지 더욱 성장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인프라의 경우 호주 정부 주도 하에 2019년 발표한 10개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점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에 1,00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하는 등 호주 전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의 주요 산업별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으로 시드니 무역관 김여빈 과장이 호주 소비재 시장 트렌드 및 유통 구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드니 무역관 김여빈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주 소비재 시장에 관심 있으신 기업분들을 위해서 호주 소비재 시장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유통업체들이 나오는데 브랜드 엑스포인 오세아니아 참가 기업 담당자님들께서는 곧 호주에 오셔서 실제로도 제가 설명드리는 유통업체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소비재 시장 유통 구조와 및 특징을 조금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호주 유통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바잉 파워가 강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1인당 GDP를 보시게 되면은 2022년의 경우에 6만 3천 불이 넘습니다. 한국이 1인당 GDP가 같은 해에 3만 2천 불 수준인데 호주는 한국의 거의 2배의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21.3불, 호주 달러로 21.3불이고 이것을 하나로 하면 약 18,000원 정도 시급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일반 서민의 구매력이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고 인구수도 2,500만 명으로 적지 않아서 한국의 주요 소비재 수출 시장이 될 수 있는 바잉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최근 세계 경제 침체와 함께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네, 호주 소비자의 구매가 축소되고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는 코로나 이후 해외로 나갔던 유학생이나 아시아계 영주권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다시 호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하우싱 크라이시스로 불릴 정도로 일반 서민 생계에 급격히 오른 그 하우스 렌트비가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대비해서 렌트비가 30에서 40%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소비자는 렌트 이외에 다른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금리도 2023년 현재 5월이죠. 5월 3.85%로 2021년 0.1%였던 수준에 비하면은 급격히 올라서 당분간 인플레이션이나 고금리에 소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됩니다. 그래도 정리를 하자면 호주는 국민 1인당 바잉 파워가 높고 소비재를 수출하기에 유망한 시장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은 세계 경제 침체나 금리 인상,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쉽지는 않은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는 6개의 주와 2개의 준주가 있습니다. 호주는 리테일 시장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매 시장이 발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의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인구 비중과 리테일 매출 비중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 그리고 멜버른이 속해 있는 빅토리아주, 그리고 브리스번이 속해 있는 퀸즐랜드주가 전체 소매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3개의 주가 호주 소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호주 소매 시장 규모를 살펴볼 건데요. 호주 전체 소매 유통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식료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 소매 시장의 40%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으며 약 1,605억 호주 달러 규모로 지난 3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소매 시장이든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품 소매 유통은 울월스나 콜스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여서 새로운 신입 유통망이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류, 침구류, 가전제품 및 공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생활용품이 규모 면에서는 식료품 다음으로 높은 비중인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및 액세서리는 남성복, 여성복, 유아복 등 그리고 신발, 가방 등 패션 액세서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최근 자라, H&M, 그리고 유니클로 등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유입으로 이 의류 및 액세서리 분야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품은 신문, 출판, 의약품, 화장품, 레저용품 등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641억 호주 달러 규모로 전체 소매 시장의 매출의 15.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백화점 유통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분야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요. 성장세도 가장 더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주요 원인은 온라인 쇼핑 인구의 증가, 그리고 기존 백화점 유럽 판매 상품인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의류 브랜드의 전문 매장이 따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뺏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방금 전에 호주는 특히 식품 유통의 경우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IBIS
월드의 산업 분석 표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참고차 넣어드렸습니다. 슈퍼마켓 앤 그로서리 스토어스 같은 경우에 하우스웨어나 코스메틱 같은 사업에 비해서 마켓 셰어 컨센트레이션, 즉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울월스나 콜스 RD 같은 슈퍼마켓의 할인 경쟁 등도 여기에서 굉장히 치열한 편이고요. 여기 광활한 호주 영토의 많은 대부분의 사실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이저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소매 유통 구조를 조금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호주의 소매 유통 구조는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매장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유통과 인터넷 및 TV를 활용한 비매장형, 즉 온라인 유통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은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망과 그리고 전자기기, 하드웨어 등 특정 품목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 유통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에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다음날 요리할 게 있으면 음식 재료를 잠들기 전에 쿠팡으로 시켜서 새벽 배송을 받곤 했는데요.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 한국에서는 좀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호주 시장은 어떨까요? 2022년 The Australian Retail Report에 따르면 73%의 호주 소비자는 다른 형태의 쇼핑보다는 여전히 물리적인 매장형 쇼핑 형태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계 평균보다도 14% 이상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호주의 온라인 유통은 코로나 이후에 전례 없이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비율로만 보자면 매장 기반의 오프라인 유통업이 훨씬 우세합니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매 매출 중에서 온라인 소매 매출 비중은 2019년에 6%였던 것에 비해서 2021년 11.3%까지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체 매출액의 10% 남짓 되는 비중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호주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집 근처나 또는 차를 타고 필요한 것을 매장에 직접 가서 사오지 인터넷으로는 잘 구매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주로 온라인 소비만 위주로 많이 했는데 여기 오니까 온라인 소비가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아마존 같은 배송일이나 배송일 자체가 확인이 되는 마켓플레이스가 아니면 잘 사게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배송 시간에 제가 그 집에 없으면 택배원이 집 앞에 소포를 두고 가지 않고 집 근처 우체국이나 다른 데 맡겨서 그 소포를 찾아가기가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송 시스템이 한국보다 편리하거나 이제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사오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유통시장 구조 및 특징을 살펴볼 때 또 주요 유통기업을 알아보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호주 소매 유통 시장에서 주요 기업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호주 유통시장을 말할 때는 울월스 그룹과 웨스파머스 그룹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웨스파머스는 대형마트인 콜스 브랜드부터 호주 가정용 하드웨어 및 가드닝 제품을 유통하는 버닝스, 그리고 가정용 일반 생활용품을 유통하는 K마트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 소매 유통시장에서 약 20%대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울월스 그룹도 있는데요. 울월스 대형마트와 주류 소매 체인인 BWS 그리고 댄 머피스 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일반 생활용품 유통업체도 물론 보유하고 있는데 빅W 같은 업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약 19%에 가깝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독일계 마트인 알디 등이 점유율 3% 정도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주에 오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호주는 어딜 가도 이 울월스나 콜스 매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울월스는 현재 호주에 1,100여 개 매장이 갖고 있고 콜스는 약 800개 정도의 매장이 있어서 어딜 가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매장형, 즉 오프라인 유통망은 대형 유통망과 전문 유통망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대형 유통망은 방금 말씀드린 울월스 같은 그 슈퍼마켓 체인, 그리고 또는 잡화점, 대형 할인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편의점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통망들은 이제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제품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망들은 주로 일부 대형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이고 이들은 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주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중간 에이전트, 그러니까 벤더를 통해서 수입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가 직접 호주에서 경험을 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식료품을 주로 살 때는 집 근처에 울월스나 콜스, 알디, IGA 등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용품을 사고 싶으면은 운전해서 K마트를 가고요. 화장품이나 옷 등을 쇼핑하고 싶다면 이제 마이어나 데이비 존스 등의 백화점을 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니클로 등의 이제 패스트 패션 매장을 옷을 사고 싶으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트가 문을 닫았거나 멀리 있을 때는 이런 집 근처에 편의점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서 이제 간단히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망 이외에 가전, 주류, 문구, 가구 등 특정 품목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전문 유통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대형 유통망과 동일하게 일부 대형 기업들이 시장 전반을 점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문 유통업체들은 품목이나 시즌에 따라서 직접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수입보다는 PB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주요하게 유통하는 곳은 프라이스라인이나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인데요. 프라이스라인은 호주에 오시면은 또 바로 보실 수 있는 체인인데 전국에 한 470개 정도의 스토어를 갖고 있고요.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350여 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여행 오시면 호주 건강기능식품 등을 사가실 때 주로 여기에 많이 들리십니다. 호주 분들은 화장품 살 때 이 체인에 많이 들리시는 것. 그리고 냉장고나 TV 등의 이제 생활 필수 전자제품을 살 때는 일단 오프라인 매장에 가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먼저 굿가이즈, 빅리, 아마존, 이베이 등 여러 가지 가격 비교를 이제 사이트에서 한 후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LG나 삼성 등 주요 전자제품은 이제 더 굿가이즈, 빅미의 온오프라인 샵을 통해서 주로 유통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 등 작은 생활 전자용품의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이제 인터넷 마켓플레이스에서 여기 호주 소비자들은 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호주 온라인 시장에 대한 것인데요. 언급을 이제 이미 드렸지만 한국에 비해서 호주는 온라인 쇼핑이 점유율이 10%대로 아직 낮은 수준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다른 나라보다 온라인 시장이 덜 발달했던 이유는 이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유통비용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베이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배송비는 영국, 독일의 2배에 가깝고 미국보다도 유통비용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 배송 기간의 경우에도 도시는 2일에서 5일, 그리고 외곽 지역은 6일에서 8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호주에서 온라인 시장은 이제 주문부터 배송까지의 시간과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호주에서는 2020년 초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락다운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호주인들의 구매 방식이 그래도 많이 변화했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적인 수치로 말하자면 2020년 1월에는 온라인 쇼핑 매출이 17억 1,200만 호주 달러였다면 2021년 9월에는 42억 4,400만 호주 달러로 1년 반 만에 시장이 2.5배나 커진 셈입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연결한 옴니채널이 코로나 이후에 더욱 활성화됐고 호주에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선 구매, 후 결제 방식이 급성장했는데요, 최근에. 온라인 구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온라인 구매 시장이 더욱 성장을 했고요. 2021년 기준으로 호주인은 14%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선구매, 후 결제 방식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된 18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결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소셜 커머스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토어가 각각 2020년, 2021년 초 호주에 오픈한 이래에 소셜미디어 쇼핑을 통한 구매가 700%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마케터에 따르면 국가별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소셜 커머스 소비자 비율은 호주가 중국, 미국에 이어서 30.3%로 3위를 차지해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조사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으로 호주 소비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호주에서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1위는 이베이이고요. 그리고 2위는 아마존입니다. 한국은 네이버 쇼핑과 쿠팡 등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인 것에 비해서 호주의 경우에는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이 높은 점유율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주 현지 마켓플레이스인 캐치, 콜감, 마이딜 등의 플랫폼의 경우에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만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하는 것을 강점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이나 인터넷, 모바일 등 소비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옴니채널 마케팅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호주에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는데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패션 의류, 그리고 생활 가전제품, 기금속류, 장난감 및 유아용품, 스포츠 및 아웃도어 용품 순으로 옴니채널 및 온라인 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자상거래 시장도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이외에 전문적으로 특정 분야 품목만 취급하는 플랫폼이 있으며 해당 화면 오른쪽에 품목별 주요 온라인 채널을 제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현재 전자상거래 쇼핑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는 품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패션 의류가 온라인 및 옴니채널 통한 구매 비율이 59%로 가장 높은 품목입니다. 주요 고객층은 18세 미만의 여성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호하고 할인 행사에 관심이 많고 특히 상의와 원피스, 외투, 모자, 패션 액세서리 등 사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재택근무, 마스크 착용 등으로 스킨케어 제품의 구매 위주로 증가를 하다가 색조 화장품의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는 최근부터 다시 성장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시장은 유기농 화장품, 비타민, 미네랄 함유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큰 편이고요. 파라벤이나 계면활성제, 알코올 등의 화학성분 미함유 제품이나 식물성 제품, 동물 실험하지 않은 비건 화장품 같은 게 이제 트렌드로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생분해성 패키징 등 이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서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 이미지의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유통시장의 특징을 조금 간단히 여태까지 말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유통시장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 대형 업체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울월스와 콜스가 대부분의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이민자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 기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정형화된 대형 슈퍼마켓이 그러한 이민자들의 다양한 소비 기호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시안 식료품점 등 이민자들을 위한 중소규모의 에스닉 마켓이 또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이제 한국처럼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마켓에서의 소비자 구매 선호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주는 1인당 GDP나 최저 시급이 높아서 1인당 바잉 파워가 높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더 소비자들이 신중한 소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상품 가격에 조금 보다 민감한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호주 소비자들이 새로운 브랜드 제품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고요. 식료품, 패션, 뷰티 제품 구매 시에 이런 지속 가능성 및 환경 친화적 제품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6월 말과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 6월 말에 쇼핑 행사가 있고요. 11월 말에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요. 이때쯤에 이제 각 유통회사들이 대대적인 할인을 진행을 합니다. 한국도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와 이제 비슷한 쇼핑 행사를 제가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인율이 높지 않아서 쇼핑 행사로까지는 뭐 완전히 정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주는 11월에 대규모 이제 세일을 많이 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아껴두었다가 이때쯤에 이제 소비를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호주 유통시장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고 이제 간단히 마지막으로 호주 유통시장에 그럼 어떻게 진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간략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호주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형 유통망의 1차 벤더와의 네트워킹이 중요합니다. 울월스나 콜스 같은 대형 유통망은 상품 MD가 직접 상품을 고르기보다는 계속해서 협력해왔던 1차 벤더에게 제품을 추천받아서 까다롭게 테스트한 후에 입점을 시킵니다. 따라서 이런 대형 유통망의 품목별 1차 벤더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네트워킹이나 상품을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런 1차 벤더를 통해서 상품을 소개시킨다고 해도 현지 시장에서의 아무런 레퍼런스도 없이 갑자기 대형 유통망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유통망에 입점하는 것은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좋고요. 먼저 호주 유통시장에서는 점진적으로 레퍼런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품을 조금 더 진입하기 쉬운 한국 교민 시장을 통해서 먼저 잘 파시고 마케팅을 하신 다음에 아시안 시장, 그리고 호주 로컬 시장까지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시드니에서만 한국 교민은 약 8만 명 정도 많은 수가 살고 있고요. 특히 요즘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나 뭐 뷰티나 이런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마트뿐 아니라 오렌지나 통미 이런 대형 아시안 유통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도 점진적으로 입점을 시켜서 먼저 마케팅을 잘 하시고 판매도 잘 하셔서 현지에서 좋은 판매 레퍼런스를 먼저 쌓아 나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화장품 같은 품목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마케팅이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세션으로 소비재 관련 호주 시장 인증, 비관세 장벽 및 수입 규제라는 주제로 하이손의 김재협 대표님이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한 코트라 웨비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호주에 있는 하이손 시핑 앤 트랜스포트의 김재협입니다. 오늘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해 호주의 수입 규제 및 인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여 저에게 허용된 시간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시간상의 한계로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며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호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째, 여러분께서 호주 시장 진출을 희망하시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셔야 할 수입 규제에 대한 설명, 수입 규제 중 사전에 인증받고 진행하셔야 할 일반 용품 위주의 설명을 드리고, 둘째, 일반적으로 수입 시 사전에 숙지하셔야 할 비관세 장벽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호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수입 시 주의하셔야 할 수입 규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수입 규제는 다음과 같이 수입 허가, 둘째, 원산지 규정, 셋째, 검역 제도, 넷째, 수입 금지 지역 및 금지 품목, 다섯째, 식품 라벨링 제도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품별 상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케이스에 맞추어 사전에 수입 인증 필요 및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호주의 수입 규제 중 수입 허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상품들에 대한 특별한 수입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식물 등 자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거나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호주에 수입되기 전 반드시 호주 세관의 수입 허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 허가를 진행할 때 수입자는 수입 대상 물품의 카탈로그 등 세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관은 관련 부처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식물 같은 경우 검역 관련 부처인 아퀴스에서 시행하는 특정 품목의 결과가 통과되지 않는 경우 수입이 불가하며 재수출 또는 수입국 현지에서 강제 폐기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산지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관세, 수입 쿼타, 반덤핑, 상계 관세 및 라벨링 등에 대한 규정 등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활발한 자유무역협정에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와 제품상의 원산지 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는 첫째, 세번 변형, 즉 제품에 대한 실질적 변형 국가, 둘째, 특별 공정이나 제조 과정, 셋째, 두 국가 이상의 장소에서 생산 시 제품의 최종 부가가치의 비율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특혜 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관세법 위반 시 제재 내용은 관세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분류 적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관련 업체나 수입업체에서 전체적인 벌금이나 부분적인 벌금을 물게 됩니다. 수입된 품목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부과되지만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서류상의 오류를 인정해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은 서류를 통보받은 후 90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아래 열거된 2번과 같은 표기 방법으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셋째, 원산지 표기는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 그리고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구매자가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서 표기가 되어야 하며 제품의 특성상 제품 및 상품의 직접 표기가 안 되는 경우 포장재에 직접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선이나 곡물, 다이오드와 같은 소형 제품 등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기 방법은 인쇄나 등사, 낙인, 주조, 식가,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의 검역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검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랜덤플링을 한다거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역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과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선적 서류를 제출하여 검역 신청을 하게 되면 검역관이 제품에 보관되고 있는 검역 창고에 방문하여 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정밀 검사가 요구된 경우 검역관이 지정하는 특정 검역 장소로 물품을 운반하여 별도의 검역을 받게 됩니다. 검역 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반출이 가능하게 되며 검역의 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의 성질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역이 완료된 경우 검역청은 확인서를 발급하며 수입자는 사후 감사를 대비하여 반드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검역 완료 후 소화인이 7일 이내에 물품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검역청은 해당 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역 기준에 따른 식품류의 주요 품목별 수입 허용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선가 아닌 육류가 5% 이상 함유된 식품류는 수입 시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퀴스의 승인을 받은 가공 공장에서 제조된 상품만 수입이 가능하며 육류는 반드시 열처리 되어야 하며 공인된 밀폐 용기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도살된 가축은 도살 전후에 공인된 수의사에 의해 검사 및 매 선적 분마다 공인 수의사가 발행한 확인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소고기 성분의 맛이 함유된 라면 등 면류의 제품은 반드시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소고기가 함유된 제품은 거의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검역 결과에 따라 수입 금지 및 제품 금지 품목 등을 매번 지정하여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라벨링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호주 식품기준청인 식품 라벨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호주 식품관리청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식품 라벨링의 필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즉 영양 성분표, 둘째 주요 성분, 제품 명칭, 주의사항, 특히 알레르기 정보 같은 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다음은 유통기한, 주요 원료, 정확한 라벨, 즉 제품에 대한 정확성, 다음은 첨가제,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저장 방법. 라벨은 반드시 명료하게 표기되어야 하며 원산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및 건강 정보 등 12가지의 요구에 맞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라벨이 프린트되어 부착되어야 합니다. 기타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의 자율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 수입하기 위한 사전 승인 및 허가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농림수산업 및 환경부의 종합적인 규정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서 웹사이트에서 비콘스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사전에 호주의 수입 허가 및 기타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벨링에 대한 샘플을 첨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제품의 특성에 맞추어 라벨링을 하신 후 제품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래와 같은 음식, 주방용품, 화장품, 반려동물용품 등 4가지에 대해 수입 제품별 특별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라벨링 또는 패키징 머티리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검역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식품류에 대한 수입은 제한 없이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방용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용품은 일반적으로 식기류, 조리기구, 요리 제품, 카트레이 등 4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방용품은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식품용기 등 호주 기준청에서 공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화장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에 대해 수출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자는 AICIS라는 관리 부처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는 수입자는 수입을 할 수 없게 되며 가입이 어렵지 않으니 수출 전에 수입자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AICIS 가입 절차 및 비용 등 상세 내용이 필요시 저에게 별도로 연락 주시면 화상회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의 각 성분은 AICIS에 등록되어 있는 물질이어야 하며 등록된 물질인지의 확인은 AICIS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화장품 중 치료 기능성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호주에서는 의료용품으로 분류되며 수입 전에 TGA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TG 등록은 제품 성분 및 기능에 대한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매우 까다로운 규정으로서 전문 업체를 통해 등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라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ACCC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 라벨을 작성하여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라벨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상세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용품 중 목줄, 하네스, 밥그릇 등과 같은 공산품의 경우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단, 사료나 간식 등 육류가 포함된 반려동물의 식품 중 동물성 음식은 반드시 사전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료 수입과 관련하여 DAFF, 비콘 시큐리티에서 규제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와 별개의 수입 규정 중 비관세 장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관세 장벽의 종류는 제품별 여러 가지 많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입 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포장재 및 반덤핑 관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장재 검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ISPM이라는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검역이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물품 선적 시 포장 재료 또는 팔레트의 재료가 목재가 사용된 경우 반드시 훈증 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공되지 않은 포장재 또는 팔레트 수입 시 호주에서 검역 처리를 하거나 반송 조치를 하게 됩니다. 훈증 처리가 되지 않아 호주에서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수출국에서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셋째, 포장재 및 팔레트가 목재가 사용된 경우 훈증 및 열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수입 물품의 수입 시 패킹 데클레이션이라는 양식이 반드시 선적 서류와 동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품 및 산업이 워낙 다양하여 수출 시 사전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역 결과에 따라 발견되는 어느 특정한 벌레 또는 기타 기생충 등에 대한 특정 수출국 또는 특정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각 부처의 케이스별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수출을 하시기 전에 현지의 전문가와 확인을 득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해석의 차이도 수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현지에서 많은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앞에 설명드렸던 포장재에 관련된 패킹 데클레이션 양식과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양식을 샘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에 대해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이소는 2003년 창업되었으며 호주 내에서 종합물류회사로 자리를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2018년부터 시드니 코트라로부터 해외 공동물류 사업자로 선정되어 한국에서 호주로 진출하는 한국어 수출 업체에 대해 호주 물류에 대한 자문 또는 필요시 여러 가지 세무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2021년 시드니 코트라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해외 FTA 활용 지원센터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류와 관련된 국제 운송의 항공 및 해상 운송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호주 내에서의 육상 운송을 위한 시드니의 컨테이너 운송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영토가 워낙 넓어 각 주별 파트너와 경쟁력이 있는 물류비 제공을 위해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드니 지역의 자체적인 검역 창고를 포함한 일반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제품이 검역이 요구되는 경우 저희 창고에서 검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3PL, 필요시 4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커머스에 대한 B2C 배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주의 물류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여기에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회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저희는 영어는 물론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에 대한 4개 국어를 지원할 수 있어 혹시나 여러분께서 4개 국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수입 허가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기업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세션으로 관세법인 커스앤의 차유석 관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한 웨비나에 알셈 및 한 호주 FTA 활용 방안에 대한 연사를 진행할 관세법인 커스앤의 차이수 관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일 연사의 목차는 최근 발효된 알셈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린 후에 알셈과 한 호주 FTA 차이점과 활용 방안, 그리고 산업군별 FTA 활용 실익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셈의 개요입니다. 알셉은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 협정입니다. 알셉 체결에 따른 가장 큰 기대 효과로는 체결국 간의 원산지 누적 조항을 활용하거나 기체결된 한 호주 FTA 협정과의 양어세율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협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체결국 간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일하여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해 편의를 증대할 수도 있습니다. 알셉 협정문은 총 20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3장의 원산지 규정을 통하여 알셉 협정 적용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과 그에 따른 구비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4개로 이루어진 부속서 중에서 부속서 1에는 관세 양어표가 수록되어 있어 양어 품목과 양어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정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셉과 한 호주 FTA 간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으로는 관세적인 측면입니다. 호주의 대한국 상품 양어 현황을 보면 한 호주 FTA에서 추가적으로 알셉에 대한 양어 품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셉을 통해 직접적인 관세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활용한다든지 누적 기준,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을 하여 글로벌 공급망 활용 전략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알셉은 특이하게도 관세 차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협정국에 따라 양어세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 차별이 존재하고 있지만 호주의 경우에는 별도로 관세 차별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관세 측면에서 알셉의 경우 한 호주 FTA와 달리 다자간 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누적 기준을 활용하여 완화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합니다. 누적 조항이란 협정 당사국의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를 생산한 수출 당사국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최악 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 투입 요소를 영내산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고 영내 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 사례를 첨부하였으니 이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비관세 측면의 차이점으로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있습니다.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기업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자체적으로 원산지 판정에 따라 자율 발급을 원하신다면 한 호주 FTA를 활용하심이 유리하고 최초 수출국에서 직접 운송이 아닌 중간 경유국가가 존재하여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알셉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가 되는 면세 한도와 원산지 검증 방법에 따라 기업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알셉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셉의 활용은 FTA 활용 방안과 동일합니다. 크게 HS 코드 검토하기, 관세 실익 확인하기, 원산지 판정하기,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기, 협정 적용하기, 사후 관리 총 6단계로 구분이 되고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는 이후 장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정 적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확한 HS 코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HS 코드는 관세율, 수입 요건, 양업 품목, 원산지 결정 기준 등 확인의 기준이 되는 요소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검토를 통하여 협정 적용을 위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교육이 많은 소비재의 경우에는
별도 특혜된 HS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류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호주의 HS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호주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FTA 포털에 접속하셔서 HS 코드 공통 6자리를 입력하신 후에 교육 방식 또는 수출국을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되고, 접속되는 페이지에서 적용 가능한 관세율별 실익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정 적용에 대한 관세 실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방식에 따라 판정 절차 및 구비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협정문을 통하여 정확한 결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FTA 패스 웹사이트를 통하여 쉽게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임을 확인했다면 원산지 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 공정도 등을 구비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 또는 세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호주 FTA에서는 한국의 수출자의 자율 발급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출자가 자율 발급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알셉의 경우에는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자율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세계 관세기구 가입 국가는 HS 코드 6단위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HS 코드를 상이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급 전에 반드시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 시 HS 코드를 사전에 확인하셔서 수입국의 HS 코드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협정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호주 세관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 시에 협정 적용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의 지연 등을 반영하여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적용 또한 가능합니다. 협정 관세 적용뿐만 아니라 협정 적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후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 신고 시에 협정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간 세관의 검증 요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일체 서류는 반드시 5년간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소비재 관련 산업별 알셈 및 FTA 활용 실익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 산업의 경우에는 찌개 등의 스프 및 김스낵을 대표 품목으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찌개류의 경우에는 HS 코드 210410으로 분류가 되며 MFN 세율보다 알셈 및 한 호주 FTA 협정 세율이 관세 실익이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한 호주 FTA 6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 알셉의 2단위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결정 기준보다는 판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 호주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알셉의 누적 기준을 활용하여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프 스타일 산업에서 선풍기 서큘레이터 제품의 경우에는 한 호주 FTA와 알셉에 대한 관세 실익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원산지 결정 기준 또한 동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율 발급이 가능한 한 호주 FTA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의 프류와 동일하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알셉을 활용해서 누적 조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뷰티 산업 중 로션 등의 기초 화장품의 경우에는 알셉과 한 호주 FTA 협정 세율에 대해 관세 실익이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셉의 경우에는 세변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결정 기준 두 가지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 호주 FTA를 활용하시는 것보다 알셉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의류 산업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기존 FTA에서는 세번 변경 기준과 동시에 영내산 원산 또는 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알셉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완화되어 영내산 원사나 직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번 변경 기준만 충족한다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류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라면 이러한 점을 활용하셔서 한 호주 FTA보다 알셉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재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RCEP과 한 호주 FTA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을 통하여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드니 무역관 한재성 대리가 시드니 FTA 활용 지원센터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의 한재성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께 시드니 FTA 센터 소개, 저희 센터가 제공하는 FTA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는 한국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해외 진출 기업 및 현지 바이어의 FTA 상담 수요 증가로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를 기점으로 주요 무역 상대국의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현재 해외 10개국, 15개 도시의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드니 무역관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에 개소하였는데요. 센터를 오세아니아국 최초로 개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니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저희 코트라 시드니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보 제공, 활용 상담, 그리고 애로 해소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 FTA 지원센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 혹은 독립적으로 FTA 활용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더불어 FTA 실무 활용 가이드북 제작, FTA 전시회, 공동 홍보 부스 및 웨비나를 운영하여 한국 기업들은 물론 호주에 진출해 있는 현지 기업들까지 한 호주 FTA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활용 상담입니다.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현지의 관련 전문가분들을 섭외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한 호주 FTA 활용에 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해 더욱 확실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FTA 센터는 현지 기업, 진출 기업의 방문 상담은 물론 주요 전시회, 상담회,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다양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O해소입니다. 저희 FTA 센터는 적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통관이나 인증 절차, 수출 규제 등의 기관세 장벽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기업이 호주 수출 시 보다 수월하게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게 지원합니다. 또한 오스트레이드, 뉴사우스웨일즈 투자부와 같은 정부기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최선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간단한 참고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는 코트라 공사 홈페이지인 무역투자24 그리고 시드니 FTA 센터 인스타그램, FTA 센터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TA 활용 상담을 받기 위해 별도로 밟아야 하는 신청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코트라 시드니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드니 FTA 센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세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참석하신 기업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해당 발표 자료 관련해서는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시드니 무역관 메일 주소로 문의를 받고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